저는 올해 52살이고 제 나이 40에 저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초주택 자재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몇 년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가 했는데 건축 자재비가 올라가면서 수입과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입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 목조주택을 만들어 공급하던 업체들이 목조주택이 아닌 다른 집을 짓기 시작했고 수입한 만큼의 적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일을 했다면 저 혼자 손 털고 말면 되는데 직원들이 있고 내야 할 물품 대금이 있다 보니 빚은 순식간에 눈더미처럼 커졌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돈 달라는 사람밖에 없고 돈을 주겠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요. 제 사업이 잘 될 때는 주변에는 정말 나를 아끼고 챙겨주는 사람밖에 없었는데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니 그 좋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모두 전화를 받지 않고 어쩌다 마주치는 일이 있어도 혹시나 불똥이라도 튈까봐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회사 부도가 나고 빈털터리가 되니 돈이 없는 것보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저에게 등 돌린 사람은 남들 뿐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일 믿고 사랑했던 내 아내도 제가 빈털터리가 되자 떠났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사이에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돈이 있건 없건 아내는 평생 저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빈털터리가 되고 주변에 빚쟁이들만 쫙 깔리니 저하고 더는 못 살겠다고 하더군요. 이대로 다 같이 죽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요. 당신이 벌린 일이니 당신이 수습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아내가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실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도 아내만큼은 제 곁에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줄 거라 믿었는데 그건 완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6년을 살아왔는데 아내는 남보다 더 매정하게 저를 떠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내가 저를 떠난 이유가 돈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에게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 사업이 망하고 이혼하고 나니 아내는 6개월도 안 돼서 재혼을 했더군요. 아내가 만나던 사람은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 아내도 제 일을 도와서 회사에서 일을 도왔는데 언제였는진 모르겠지만 그때 두 사람이 눈이 맞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세상 살고 싶지 않았죠. 세상에서 저만 버려진 기분이었고 세상에서 제가 제일 비참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사람과 연락을 끊고 떠돌기 시작했고 노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때서나 누워서 잤고 눈만 뜨면 술을 마셨지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해서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술로 버티다 술 살 돈까지 뚝 떨어지자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을 일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싶었지요. 저는 죽으러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저 사람들도 다 죽으러 가나 보다. 어차피 죽을 거 다 같이 죽으면 외롭지는 않겠다 싶어서 저는 그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죽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었습니다. 무료 급식하는 사람들이 밥을 나눠주는 곳이었지요. 지금까지 매일 술 마시고 술 취하면 자느라 이런 곳이 있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무료 급식을 먹으러 갔던 겁니다. 저 역시 배가 너무 고팠고 주변 사람들 따라서 얼떨결에 줄을 서서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식지 않은 밥이 얼마나 맛있던지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었던 때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였지요. 순식간에 밥을 비우고 나니 허기가 졌던 배가 조금 편안해지면서 순간 죽어야겠다는 생각 대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하며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살면서 생각하자 싶었지요. 무료급식은 하루에 한 끼뿐이라 충분히 배부른 식사는 아니었지만 밥을 먹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있으니 죽을 만큼 배가 고프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발 뻗고 누울 울타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건 저뿐만이 아니더군요. 저처럼 버림받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떠돌이 개였습니다. 그 개는 제가 주로 머무는 곳을 맴돌며 주변에 먹을 것이 보이면 주워 먹었는데, 그 개도 저처럼 노숙 생활을 한 지 꽤 됐는지 온 몸은 지저분하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개를 보니 꼭 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는 무료급식을 받아와 그 개와 나누어 먹었습니다. 물론 제가 먹기에도 부족한 식사였고 그 개도 아주 감질맛 나는 식사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개를 챙겨주니 개는 저만 따라다니며 제 곁에 머물렀습니다. 밥을 얻어먹어서라기보다 마치 자기를 챙겨주는 것 때문에 저를 떠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개가 옆에 있으니 외롭지 않았죠. 처음에는 제가 개를 챙겨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가 저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무료급식을 나눠 먹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개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어도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개가 있으니 책임감이 생겼죠. 저는 굶어도 저렇게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개를 굶길 수는 없었습니다. 한 끼라도 먹이지 않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제가 먹고 살고 싶다기보다 제 옆에 있는 개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기력한 저를 일어서게 한 것이었지요. 비록 제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긴 했지만 개와 제가 먹고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와 개와 나누어 먹으니 우습게도 이것이 행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없었던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고 저를 배신하지 않을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잠을 잘 때면 개는 꼭 제 몸을 베개 삼아 누워 자는데 그럴 때면 개의 온기가 느껴져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개가 무슨 일인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잘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엎드려 잠만 자려고 했습니다. 이러다 개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덜컥 겁이 났죠. 저는 계속 개를 깨웠습니다. 자꾸 자면 안 된다고, 일어나라고, 이러면 죽는 거라고. 일부러 개를 일으켜 세웠지요. 그런데 개는 제가 일으켜 세울 때는 억지로 일어났다가 조금만 있으면 다시 힘없이 엎드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지만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개에 대한 지식도 없고 돈도 없었죠. 그래도 이대로 두면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저는 개를 데리고 무작정 제일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아이가 어디가 아프냐고 해서 자꾸 힘이 없이 잠만 잔다고 했더니 수의사 선생님이 검사 한번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다고 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저 노숙자입니다. 저도 배고픈데 저보다 더 배고파 보이는 녀석이 저한테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먹는 무료급식을 나누어 주고 살았는데 걔가 아프네요. 제가 사업 부도나고 난 후에 세상에 버림받고 모두가 떠나갔는데 이 녀석만 유일하게 저를 찾아온 녀석입니다.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보려고 했는데 자꾸만 녀석이 꼬꾸라져요. 이대로 있으면 죽을까봐, 이대로 죽으면 저 또다시 세상에 혼자 남을까봐 겁납니다. 선생님, 제발 제 목숨 살려주신다 생각하시고 이 개 좀 살려주십시오. 이 개만 살려주신다면
어떻게든 다시 일 시작해서 진료비 다 갚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치료만 해주시면, 제발 이 개 살려만 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할 테니 돈 없다고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의사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의사 선생님은 세상에 이런 주인만 있으면 반려동물들이 참 행복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병인지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부터 살려놓고 이야기하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수의사 선생님은 개를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아무래도 곰팡이균에 감염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곰팡이균에 감염이 되면 빨리 낫지도 않고 균이 번식이 잘 돼서 너무 힘들다고, 안 그래도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 많이 지친 상태 같다고 했습니다. 나이를 보니 아직 젊은 개에 속하고 아직 무지개 다리를 건널 나이는 아니니 잘 치료해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랬더니 수의사 선생님은 제가 데리고 간 개에게 수액도 주고 약도 주고 연고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얼마나 자주 주고 연고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발라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는 곰팡이균을 쉽게 낫지 않으니 앞으로 나을 때까지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병원비는 다 치료하고 난 다음에 계산할게요. 중간에 도망가시면 안 돼요. 꼭 다시 치료받으러 오셔야 해요. 했습니다. 그리고는 걔가 먹을 사료를 챙겨주시면서 웬만하면 이걸 먹이시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영양이 골고루 가서 빨리 낫는다고요. 개 사료를 건네봤는데 마치 제가 먹을 양식을 받은 것처럼 마음이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늘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마음이 짠했는데 그걸 받으니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빙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그 눈물이 보일까봐 감사합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얼른 인사를 하고는 다시 제가 있는 곳으로 왔지요. 개는 여전히 힘이 없긴 했지만 계속 꼬꾸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수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약을 먹이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다시 오라고 하는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수의사 선생님이 크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약을 정말 잘 먹이고 관리를 잘 해주신 것 같다고요. 곰팡이균이 생기면 여기저기 옮겨다녀서 낫기가 힘든데 거의 옮지가 않았다고, 정성이 대단하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누구를 간호해 본 적이 없다. 개 상태가 나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다고 했지요. 수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묻더군요. 아직 개 이름을 안 지으셨어요? 그냥 개라고 부르시네요. 그제서야 저는 아차 했지요. 그렇게 함께하면서 이름도 안 지어준 것이 미안했습니다. 그러네요. 아직 이름도 안 지어줬네요. 제가 힘들 때 힘이 돼준 가족 같은 녀석인데요. 그런데 뭐라고 지어야 하나 지금까지 개를 한 번도 안 키워봐서 흰둥이도 이상하고 메리도 이상하고 그랬더니 수의사 선생님이 가족이 어때요? 선생님이 힘들게 노숙하고 있을 때 첫 가족이 되어줬잖아요. 하기에 가족이 좋네요. 가족이 뭔가 참 따뜻하고 정이 가는 이름이에요. 얘는 오늘부터 가족이로 해야겠네요. 가족아,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 걔에게 가족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나니 정말 걔가 저의 가족이 된 것 같았고, 가족이의 가족으로서 가족이를 지켜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더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노숙을 하다 보니 노숙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늘 스트레스에 걱정에 일이 조금만 틀어져도 피가 말라가는 듯 했는데 노숙을 하고 있으니 뭐랄까 세상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배고픈 것만 빼면 이렇게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나에게 돈 주는 사람이 없으니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고 추우면 추운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니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원하는 것도 없으니 마음만은 편안해지겠지요. 그런데 가족이 생긴 이후로 작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가족이를 배고프고 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싶었지요. 그래야 가족이도 저도 적어도 배고프지 않게 적어도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집 한 칸은 구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막노동이라도 며칠 더 하고 그 돈으로 깨끗하게 씻고 옷도 하나 사서 입어서 어떤 직장이라도 면접을 보러 가야겠다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막노동 일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만 늦어도 자리 얻기가 쉽지 않아서 금방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이가 다 나았는지 진료를 보러 가는 날이 다가왔고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이를 보이려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이 가족이를 살펴보시더니 말끔히 다 나았네요. 깨끗해졌어요. 하시더군요. 그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의사 선생님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선생님께서 간호를 잘하신 덕이지 저야 약만 주고 경과만 받는걸요. 가족이가 나은 건 다 선생님 정성 덕분입니다.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칭찬을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수의사 선생님은 얼굴만큼이나 말씀도 참 예쁘게 하시는구나 했지요. 그나저나 진료비랑 약값이 많이 나왔지요. 얼마나 나왔는지 한 푼도 빼지 말고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신체 건강하고 다시 일어설 각오를 냈으니 어떻게든 돈을 벌어 진료비 먼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수의사 선생님이 무슨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장 막노동이라도 시작할 생각이라고 돈을 모아서 발 뻗고 누울 방이라도 한 칸 얻고 그 후에 가족이랑 같이 살아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의사 선생님은 제게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희 동물병원에 취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찾아오는 손님도 별로 없고 해서 제가 혼자 동물병원을 운영했는데요. 이상하게 가족이가 진료받으러 온 이후부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혼자 일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을 잘 보살펴 주시는 선생님 같은 분이 저희 병원에서 일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일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야 사업이 잘못돼서 잠깐 노숙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언제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이라 제가 오래 일해달라는 부탁은 못 드려요. 그저 자리 잡고 일어서실 때까지 가족이랑 선생님 모두 비바람 피할 곳은 필요하실 테니까 그때까지만 저희 동물병원에서 머무르시면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실까 해서요. 저기 안쪽에 한 사람 정도 쉬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제가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족이가 아프면 제가 진료는 서비스로 봐드리고요. 가족이 사료랑 간식은 원하시는 만큼 공짜로 드실 수 있어요. 어떠세요? 이 정도면 파격적인 조건인데? 저는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지요. 무조건 저는 감사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날부로 저는 가족이와 함께 동물병원 직원이 되었습니다. 동물병원에 들어가 살다 보니 이곳저곳 손봐야 할 곳이 참 많더라고요.
화장실, 수도꼭지, 변기, 배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기 배선 배치도 지저분했고 바닥 곳곳에 깨진 타일도 많았지요. 저는 낮에는 병원 일을 하고 병원이 문 닫고 나면 이것저것 고장난 것들을 수리하고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바꾼 것은 없는데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하고 수리하고 나니 하루하루 달라지는 동물병원을 보고 수의사님도 엄청 기뻐하셨지요. 병원이 달라지니 병원을 찾는 사람도 늘어났고 동물병원은 정신없이 돌아갈 만큼 바빴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물병원에서 자고 먹고 월급까지 받으면서 너무나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물병원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데리고 온 동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묻는데 제 말에는 대꾸도 않고 저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인 양 저를 지나치더니 병원 안으로 들어가 여보! 했습니다. 그 남자를 보자 수의사 선생님은 표정이 싸늘하게 차가워지더니 웬일이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나 당신하고 헤어지고 나서 엄청 후회 많이 했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당신을 두고 내가 미쳤지. 여보, 우리 다시. 남자가 애원하던 얘기를 하는데 수의사 선생님은 그 남자의 말을 딱 잘라서 나가. 바로 안 나가면 영업방해로 경찰 부를 거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여보, 이러지 말고 제발 내 얘기 한번 들어줘. 나 그 여자랑 완전히 끝났어. 염치 없는 건 아는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아니, 수의사 선생님은 나 곧 결혼해. 저 사람이 내 약혼자야. 우리 함께 생활한 지 오래됐고 곧 작은 결혼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의 앞에서 알짱거리지 마. 나는 그때 그 시간으로 죽어도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애원했을 때 내 얘기를 들어줬어야지. 내 아이 뱃속에서 죽기 전에 정신 차렸어야지. 됐어. 아무 얘기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 승혁씨, 미안한데 이 사람 좀 내보내고 셔터 좀 내려주실래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달려가 나가시죠. 아니면 경찰 부릅니다. 하고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저를 죽일 듯 노려보면서 비열하게 웃더니 이 새끼는 또 어디서 굴먹던 새끼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의사 선생님은 역시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니까. 여보세요, 여기 땡땡 동물병원인데요, 여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신고합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했고 그 남자는 아주 점잖게 행동하다가 갑자기 쥐약이라도 먹은 것처럼 날뛰더니 너 후회한다. 오늘 있었던 일 후회하게 될 거야. 하면서 악담을 퍼붓고 갔습니다. 그 남자가 나가고 나서 수의사 선생님이 깊게 한숨을 쉬고 저를 보더니 죄송해요, 거짓말해서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만 문 닫을까요? 했더니 수의사 선생님은 병원 문 일찍 닫는 것도 고객들하고 약속을 어기는 거니 그냥 두자고 했습니다. 문을 닫을 때까지 1시간도 안 남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수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리고 서로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한참 동안 병원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 문 닫을 때쯤 수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보셨다시피 저 이혼했어요. 저 남자 대학 교수인데 강의를 하다가 조교랑 눈이 맞아 바람이 났더라고요. 제가 임신했던 시기에 저 남자 그 애한테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저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사정했어요. 제발 그만두라고, 가정으로 돌아오라고요. 그런데 저 남자 임신한 나를 두고 그 조교를 데리고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저보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새 인생 사는 것 같다고, 저랑 살면서 한 번뿐인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뱃속에 애가 있지 않냐고, 이 아이 당신 애라고,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건 아니지 않냐고
얼마나 매달리고 애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 있었고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유산하는 날 깨끗하게 마음을 접었죠. 단 1%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저 남자하고 같이 했던 시간 다 지워버리고 싶었지요. 그래서 저 남자와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하고 저 남자하고 끝냈어요. 끝낸 지 3년이 넘었는데 둘이 잘 안 되나 봐요. 저렇게 다시 기어들어오는 걸 보니 제가 혼자 있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찾아올까봐 선생님을 괜히 끌어들였어요. 많이 당황하셨죠?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얼마든지 끌어들이세요. 저야 영광입니다. 했지요. 그 말이 거기서 왜 튀어나왔는지 참 이상하게 말하고 나니 수의사 선생님이 비식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선생님은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책임감도 강하고 사람을 배신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왠지 믿음이 갔어요. 제가 병원에 사람을 구해도 남자는 안 구할 거라 생각했는데 선생님 정도면 믿고 병원을 맡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한테 워낙 잘하셨고 동물한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면 난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아이도 잃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남자 앞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도 믿었던 아내한테 믿고 거래했던 거래처 사장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한다는 것이 어떤 건 줄 몰랐는데 막상 당해보고 나니 그거 참 괴로운 일이더군요. 사람을 배신한다는 건 직접 사람을 죽인 건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완전히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나니 인생 헛살았다 싶고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노숙 생활을 시작했어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오고 나니 뭐랄까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랄까요. 바닥을 치고 나니 올라갈 용기도 생기고요. 그런데 가족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까지 노숙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역시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다시 언젠가 저에게도 가족이 같은 소중한 가족이 생긴다면 정말 잘 보살피고 아끼면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네요. 그랬더니 소의사 선생님은 선생님의 가족이 될 사람은 누군지 몰라도 행복할 것 같아요 하더군요. 그때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제 가족이 되어 주실래요? 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지요. 하지만 속으로 삼켰습니다. 제가 감히 아직 그럴 말할 처지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그 남자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수의사 선생님 반응은 한결같았고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돈을 꼬박꼬박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날 잡아서 수의사 선생님에게 제 통장을 열어 보이면서 얘기했지요.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돈을 이만큼 모았어요. 덕분에 제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동물병원에서 일해보니 이 일이 참 보람도 있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의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수의학과에 입학해서 공부할 돈은 아직 모자라지만 공부하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공부하면서 학비도 벌까 해요. 그리고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선생님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와도 실망하지 말아야지. 싫다고 해도 상처받지 말아야지. 혼자 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수의사 선생님이 제 옆으로 다가와서 저 한 번만 안아주시겠어요?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수의사 선생님을 있는 힘껏 꼭 껴안았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인지요. 너무나 따뜻하고 좋아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이 말씀 나올 때까지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 수백 번도 더 고민했지만 마음의 정리가 되셔야 할 것 같아 말씀 못 드렸어요.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 너무 행복하네요. 그 이후 저는 다시 시험을 봐서 국립대 수의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가족이와 함께 셋이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 지금은 제가 사랑하는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 부부 수의사가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한 기적이 찾아왔고, 내 인생은 그야말로 초대박 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을 만나려고 저에게 그런 고난이 닥쳤나 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나이 지금 52살, 아내 나이 48살. 지금 우리는 이 나이에 아직 신혼을 즐기고 있습니다.